방어와 저항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접근. 현대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가 차지하는 위치, 특히 방어의 분석, 즉 저항의 분석이 아직도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만큼 임상 상황에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가에 대한 것이다. 방어와 저항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전통적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의 차이는 바로 전자가 19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후자는 현대를 대표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있다. 분석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은 다른 치료 기법으로 체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통해 치료되는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체면이 정신을 따라서 실증적으로 개념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분석적 체면으로 남는다. 그러나 체면이 정신을 따라서 심층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소위 정신분석적 체면이 된다. 정신분석 이전의 체면술사는 피체면자에게 그의 증상을 없애라고 암시하는 반면 정신분석적 체면사는 증상의 역동적 배경을 설명하라고, 즉 그 즈음의 심리 내적 원인을 밝혀줄 자료를 제시하라고 암시한다. 내가 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방어와 저항에 대한 현대 분석가의 태도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분석적 치료 이론을 체면이라는 치료적 기제에 접목하려는 프로이드의 초기 노력은 심리학 영역 안에 새로운 사고 양태를 도입했다. 그 사고 양태는 의학 교육을 받은 연구자들에게는 쉽게 수용되지만 복잡한 심리 상태를 다루는 비의학적 연구자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 사고 양태에 따르면 무의식의 세계는 마치 보름을 담고 있는 종기와 같은 것으로서 표면 조직을 째고 그 안에 유해물질을 제거하면 치료는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믿어졌다. 정신분석가는 단호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프로이드의 말이나 분석가는 치료 과정에서 인간적인 동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는 외과 의사를 귀함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유명한 지침은 무의식에 대한 그의 사고의 한 단면을 명백히 보여준다. 자아심리학은 분석의 강조점을 결정적으로 바꾸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철저하게 해내지 못했다. 자아심리학은 임상적 분석의 실행과 기본 이론보다는 정신분석 이론의 정교화 그리고 주변 이론들과의 경계를 명료화하는 데 더 큰 공헌을 했다. 어떤 분석가들은 무의식 안에 있는 병적인 종기를 짜낼 때 인간적 동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배제하는 외과 의사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그들은 중단된 심리적 발달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심리학자의 태도를 지지했다. 자아심리학이 도입한 이론의 수정은 방어와 저항의 개념을 재검토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신기구의 발생 순서에 대한 개념, 불안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자아, 그리고 방어와 저항의 근저에 있는 잠재적인 적응적 동기 등의 수정된 이론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통적인 모델은 실언이라든가 기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정신병리 형태를 완벽하게 설명해냈다. 전이신경증을 제한된 정신기능의 단위, 즉 제한된 정신기능 장애의 단위로 보는 한 그것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서도 만족스럽게 기능했다. 그러나 모델은 구체적으로 성격장애라는 정신병리, 특히 근본적인 병리의 원인이 자기의 발달이 방해받는 데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전통적 모델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정신기제, 피분석자의 무의식적 역동 소망, 그런 소망에 대한 방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방어들이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정신분석 과정에 대한 일련의 행동, 연기, 심리적 태도에서 구체화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역동자아 심리학에 내재된 기제 또는 역동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지닌 설명한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가 제공하는 도덕주의적 틀의 영향에 의해 제한된다. 전통적 모델의 이런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동소망과 방어 저항의 분석이 오랫동안 치료의 종착역으로 간주되었다. 다시 말해서 분석가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역동소망이나 방어 저항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들이 환자의 더 중요한 근저의 문제를 가리키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심리학의 과학적 객관성과 이론적 철저성 모두에서 이 전통적인 믿음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의 특정 경험과 그 경험들과 연관된 그들의 행동의 특정 측면들은 사실 저항으로 간주될 만하다. 이 저항들은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분석의 특정 시기에 환자가 느끼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불안은 분석이 정신의 안정 상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특히 자기의 중심에 남아있는 부분이 설령 그것이 아무리 불안정하게 확립되어 있고 그 기능이 억제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환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방어이며 그러한 방어적 태도는 적응적인 동시에 심리적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전의 의미가 어디에는 적용이 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석이 환자의 정신장애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계 이전에, 즉 분석 과정의 중간 단계 동안에 방어의 분석에 대한 말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방어 저항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나 방어 저항 분석에 대한 임상적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조금 소화하고 좀 가보죠. 네. 여기 초반부에 하는 얘기들이 우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이고 사이콜로지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이드 사이콜로지로부터, 그러니까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것, 무의식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이드가 초기에 우리의 마음의 이론으로서 첫 번째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게 또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포그래피컬 티어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으로 용해내는 것,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억압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초기에 중점을 이룬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런 이드 사이칼리 쪽에서는 무의식의 내용을 직접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고 사이칼리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고 사이칼리가 발달하게 되는 것은 직접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항을 분석함으로써, 저항 자체도 우리의 이고가 의식만 있는, 처음에는 의식자라는 개념, 융이나 프로이드나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라고 하면 그냥 의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으로 가면서 자아의 내용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슈퍼이고 속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지정학적 이론이 아니라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즉 이게 구조 이론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하는 것, 지정학적 이론으로부터 구조 이론으로 바뀌면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직접 무의식의 드라이브에 대한 세계, 어쩌면 이들을 직접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저항을 분석함으로써 저항이 분석되면 자연스럽게 이드에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쪽에 이런 분석 이론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를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 방어가 임상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임상 상황 속에서 방어가 드러났을 때 그걸 이제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코우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저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 사이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기 심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삼중 구조론을 이를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이론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웃이 자기 심리학 쪽에서 일반적으로 자아 심리학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항 분석을 혹은 저항이나 방어 분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본인 이론을 애써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그건 나중에 여러분의 나눔 속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사례 예시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코웃이 전통적 방법과 자기 심리학적 방법 속에서 저항 방어나 이 꿈을 세 가지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최대한 이것을 배제하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걸러내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결된 너무 연결식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복잡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아마 하겠습니다. 사투를 하셨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코웃이 자기 나름대로 이걸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연체가 돼서 이걸 본인도 이걸 잘 우리가 감량하게 들어있는지 못하면 말이 길어지죠. 그래서 길어진 이 내용을 다시 이걸 요약하려고 하니까 코웃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경험하고 계셨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얘기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또 그 얘기를 뒤집기도 하고 다시 또 설명하고 이러면서 혼란스럽죠. 근데 전통적이든 자기 심리학적이든 간에 이 클라이언트가 누구냐면 중년 변호사 이 사람이 꿨던 꿈의 세 가지 꿈 1, 2, 3 세 가지 꿈을 가지고 분석 4년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7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나가겠습니다. 권장의 목적을 위해 나는 전통적으로 방어 또는 치료 중 활성화되는 저항으로 간주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분석의 측면들만 제시할 것이다.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네 종류의 저항은 모두 전통적 분석에 따른 것으로서 분석 중에 특히 세 개의 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첫 번째, 동기간의 경쟁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 대한 경험에서 기인하는 저항과 두 번째는 노출증 및 관원증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 기인하는 저항, 세 번째는 학문 성애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기인하는 저항, 네 번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불완전한 해결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 관한 저항. 여기에서 이걸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코웃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전통적 분석 모델은 비록 어느 정도까지는 적합한 것이지만 소위 저항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자기 심리학은 그런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분석가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수많은 단순 자료들을 숙련되게 조작해서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지적 능력의 산물이 아니다. 그보다는 결론을 미루거나 잠정적으로만 적용하고 우리의 해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설명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제한들이 지켜질 때 환자의 총체적인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 있는 이해와 그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경험들에 대한 우리의 공감에 의해 안내받는 총체적으로 살아있는 분석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이 환자의 분석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식별하고 거세 불안에 대한 방어를 구성하는 저항을 직시하려는 나의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 그런 요소들을 적어도 정신병리의 핵으로 작용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자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론 가지고는 이런 병리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이분은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겠다라는 자기 입장을 먼저 개진하고 있어요. 방어 저항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접근.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은 이 환자의 방어와 저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나의 자기 심리학적 설명은 방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환자의 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방어 저항에 대해 앞에서 제기한 개인적인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환자의 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춘 다음 그의 방어와 저항을 검토하겠다는 나의 결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심리학자의 전체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지금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의 인지 스타일은 먼저 환자의 핵심 자기의 구조와 그것의 중심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기본적인 방법의 윤곽에 대한 가설을 잠정적으로 구축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성격에 대한 잠정적 객관을 근거로 심리적 기제와 같은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분석가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경험이 중요하다. 세부적인 것과 전체적인 윤곽은 처음부터 함께 터득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터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신분석에 입문한 연구생들의 관심을 처음에는 기제에만 집중케 하고 그들이 경험을 쌓은 후에야 환자의 전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은 교육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처음부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은 의식적인 강조를 통해서이다. 개별 분석가가 전문가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의 여러 측면들 중에 심리적 세부 사항들에 대한 분석에서 핵심적 자기의 윤곽을 밝히는 대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잡한 조직 내에서 전체와 그 부분들 간의 인지적 관계이다. 이 맥락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심리 조직과 그의 창조성의 산물 사이의 관계이다. 소스의 예외를 무시한다면 부분들이 전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또는 최소한 부분들이 전체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때보다는 전체에 대해 이해가 부분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때가 더 많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은 게 이거 3쪽에 아까 얘기한 환자를 돌볼 때 여기서 환자의 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먼저 환자의 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춘 다음 그의 방어와 저항을 검토하겠다는 나의 결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심리학자의 전체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성격 분석이라는 얘기죠. 우선 우리가 내담자를 만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방어와 저항, 이게 개별적인 이런 초점보다는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전체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전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부분과 전체는 따로 뗄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함께 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파악하는 개별적인 방어나 저항 분석 자체다. 그 자체로서 볼 것이 아니라 이분의 성격, 전체적인 성격, 환자의 전체 성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코웃이 하는 얘기는 환자의 핵심 자기의 구조와 그것의 중심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기본적인 방법의 윤곽에 대한 가설을 잠정적으로 구축한다. 이 얘기가 품고 있는 것은 환자의 지금 셀프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셀프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것의 중심 프로그램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하는 건 어쩌면 제가 그냥 코웃의 얘기를 내 나름대로 우선 소화해 보는 것은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계속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융이 보는 어떤
그 셀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캐런 오나이가 봤던 리얼 셀프의 리얼라이제이션, 실현, 그리고 위니카시 봤던 참자기의 실현,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코웃이 셀프라고 하는 핵심 구조가 환자의 핵심 구조, 셀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의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할 때, 중심 프로그램은 현대적인 용어를 쓰긴 썼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셀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발현되는, 이 잠재성을 발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셀프 자체의 잠재성 발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게 이고 사이칼리스트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이죠.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은 어떤 면에서 셀프라는 개념을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은 보통 자기와 대상을 구별해낼 수 있을 때 자기에 관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을 셀프라고 보고 있어요. 자기 표상. 그러니까 뭐 아이가 15개월 정도 돼서 대상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때 대상 표상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표상이 생기는데, 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자기라고 보는 거죠. 자기는 자기 표상이다. 근데 심리 내적으로는 그 심리 내적인 이 자기 표상은 마음의 삼중 구조 속에서는 이고, 이드, 슈퍼 이고 속에 이고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그 이고 속에 셀프가 하나의 조각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런 이론 구조를 가지고 있죠.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고 속에 하나의 표상으로 셀프를 바라보는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의 견해하고는 여기는 전혀 다른 거죠. 어쩌면 이것은 타고난 셀프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코웃은 타고난 셀프를 상정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셀프 자체가 코웃의 어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발달의 두 개의 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전에 공부했지만, 거대 자기,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 두 가지가 나르시시즘의 발달의 두 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대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키우고,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통해서 이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이상을 쫓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중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자의 핵심 구조, 자기의 구조가 있고, 그것의 핵심 구조의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중심 프로그램이 뭔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저 나름대로 코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 전체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게, 예를 들면 일단 병리적인 것도 그냥 다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 보고 그걸 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참자기를 찾아나가겠다는지, 그것도 조금 좀 불분명한 것 같아가지고요. 좀 불분명하죠?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치 전체 성격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통합적인 행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계속 교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트루셀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쪽을 다 그렇죠. 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코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좀 발전하면서 느낀 게, 이 처음에 이제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쭉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게 이해하는 관점이 빗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코웃이 중심을 두는 게 뭐냐면 이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자력으로 생성해 놓을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적인 어떤 그거를 전통적인 자아심리학적 접근이 아니라 일단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의도적으로 이건 저항이고 방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는 있던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여기서 저항이다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자기가 여기서 셀프가 자기를 보호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부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다고. 그래 셀프가 자기를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일단 보존시켜서 나중에 더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떤 여기서 저항이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숨기는다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내는 과정이라는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의 발달 이론은 결국은 셀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한 이론이니까 이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셀프를 보존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기 보호 방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제 중심 프로그램 보면은 타고난 포텐셜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치 여기서 셀프가 기획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이렇게 중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발달의 어떤 프로그램이 이미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잠재력 속에서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잠재력이 발달할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까지 이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줄기세포 속에서는 어떤 포텐셜만 있지만 이미 그 어떤 줄기세포는 팔이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심장이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머리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본다면은 이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는 이 중심 자기가 핵심 자기 구조 속에 이미 자기라고 하는 것 속에는 본질적으로 이미 어떤 우리가 잘 밖에서 봐서는 모르지만 발달 프로그램이 이미 내장돼 있어서 내장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혹시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런 가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는 자기가 이 사람한테는 성장하고 있는 자기가 있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불리한 환경 속에서 잘하지 못하고 어떤 굉장히 잘 성장하지 못한 자기지만 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말하자면 이 발달하지 못한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해내고 있으면서 방어나 저항을 통해서 자기를 현재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는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보존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결국은 모든 임상 상황을 자기의 발달 과정으로 이해해서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임상 상황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 느낌 속에서는. 교수님, 근데 여기서 핵심 자기 구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중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그 치료라는 것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구조라는 게 조금 스트럭처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스트럭처 티어리가 다 없다는 얘기. 셀프 자체가 구조라고 봐버립니다. 그래 셀프의 응집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cohesiveness Perseverance. 네. of the self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단단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응집성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구조가 그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서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떻게 셀프가 없는 거죠. 그 중심 프로그램이 지금 발현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이게 그 초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심리학이 생애 초기에 어떤 그런 유아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기가 발현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발달 이론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심리학은 어떤 현실에서의 자아 기능. 근데 셀프 그러면은 이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사실 자기와 자아의 구분이 사실 애매하고 모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융이나 이런 데서 보는 셀프는 내면적 자기, 전체 인간 정신의 중심 자기, 뭐 이렇게 용어가 막 이렇게 다 학교마다 틀려서. 예, 예. 근데 어쨌든 내면의 자기, 나는 나다, 뭐 이런 어떤 자기감이 생겨나기까지의 어떤 정신의 구조는 어떻게 발달하는가. 근데 이게 대상관계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어쨌든 뭔가 어떤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셀프의 응집력이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가 그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탄생한다는 거는 결국 자기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자기라고 지칭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가도록 하는 어떤 그 발달의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습니다. 근데 그 발달하는 것과 프로그램이란 게 동시에 가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이란 게 뒤에 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면은 그 진정한 무언가가 숨어서 있고 이게 발달이 안 되어서 이 발현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승리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가치라는 것이지 그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게 인간인 셀프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무슨 어떤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러니까 뭐 드러나는 건 다르지만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조에 따라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다. 꼭 이렇게 뭐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이게 심리 내적인 상황으로서의 셀프를 생각하거든요. 예. 하면 심리 내적인 상황에서의 셀프의 어떤 응집력.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대 자기가 있고 뭐 이상화된 자기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 세계는. 근데 이제 그게 부모가 잘 돌봐주면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성숙을 하면서 현실의 어떤 자존감으로 현실에 있는 그 어떤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발달에 실패를 했을 때 이쪽으로 못 오죠. 현실로. 그 환타지의 어떤 과대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적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중심성이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자기의 심리학적인 접근이 결국은 이 셀프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이론이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르시시즘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쩌면 여기서 코웃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다른 이론가들이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 대상 중심으로만 보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할 만큼 자기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이론을 발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뉴라틱한 환자까지도 결국은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 신경증 환자의 어떤 병리도
이 자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지점까지 나중에 발달하는 것이죠. 우선 그래서 방어에 대한 접근 자체를 셀프가 자기를 보호해내는 과정이라고 방어나 저항을 이해하려고 지금 코웃은 애를 쓰고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환자의 자기 발달, 어머니의 성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녀는 차갑고 이 환자의 어머니, 어린 시절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차갑고 의무지향적이고 도덕적이고 전반적으로 가족의 삶을 기쁨이 없는 군대 생활로 만들었다. 분석 초기에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발달을 방해하는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란 이 환자는 보다 건강한 활력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와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냈다. 그 결과는 당연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즉 그는 보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하려는 노력 또는 역동적으로 말해서 어머니에게서 돌아서서 잠재적으로 발달 촉진시켜줄 자기 대상 아버지를 재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결함을 메우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약점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아내의 엄격하고 재미없는 인생관에 휘둘릴까봐 두려워서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정을 멀리한 결과 구성 본능을 희생시키고 아들들을 아내의 영향력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이었다. 환자는 아동이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건강하게 자라나 자기 역할을 하면서 정신병자가 아닌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내가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도 자세하게 답변하려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시절 자기 발달을 질식시키는 정서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접했을 때 그는 그런대로 핵심 자기에 남아있는 부분을 보존할 수 있었고 따라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아 구조 형성을 재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잠재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상태였고 일반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발생학적 질문으로서 이 환자가 핵심 자기를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두 번째 역동적 질문으로서 그는 어떤 식으로 이 핵심 구조를 보존하는 심리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환자의 방어와 저항. 나는 대상을 향한 공격성과 자기 대상을 향한 공격성을 예리하게 구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금방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쭉 읽어나가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 네네. 동일한 태도와 행동 안에서 경쟁적인 공격성과 자기애적 경로가 혼합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중요한 것으로 남는다. 여기에 덧붙이면 한 유형의 공격성이 다른 유형의 공격성과 전혀 혼합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혼합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과 두 가지 공격성의 사회적 및 심리 내적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경쟁 대상을 향한 공격성은 그 대상이 더 이상 방해물이 되지 않거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사라진다. 게다가 이런 공격성은 정신병리를 산출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동기, 예컨대 오이디푸스 경쟁 또는 동기 간의 경쟁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저희의 신경증에 핵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애적 경로는 상처를 준 장본인을 겨냥한 행동이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경로 또는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병리의 발생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자기애적 경로이다. 여기서 어떤 면에서 코우스의 얘기를 보시면 동기 간의 경쟁 상황,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병리로 보고 있지 않죠? 병리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적인 공격성, 에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어쩌면 아이가 아버지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 아니면 형제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경쟁 관계가 정신적인 병리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자기애적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대상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래서 이게 대상하고 관계가 자기 대상에 대한 분노와 자기 대상에 대한 분노를 구별하고 있죠. 공격성을. 대상에 대한 공격성은 그 문제 어떠면 자기가 어떤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그 대상을 더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객적 경로인 경우는 이게 어느 상황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상처를 준 장본인을 겨냥하는 행동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자객적 경로가 어떤 정신병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상 중심에 우리 독립된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정신병의 원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프리에더프란 지점, 독립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애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공격성이 결국 정신병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일반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려운 부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도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 간 경쟁과 관련된 저항. 남동생이 신체적으로 환자보다 우월하고 신체적인 매력과 순종적인 태도로 엄마의 선호하는 아들이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환자의 특유한 방어는 우월한 태도로 철수하는 것이었고, 남동생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인해 리비도적인 소망이 좌절되는 외상이 두려웠던 그는 역동 소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애적 고립 상태로 철수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월감을 느끼는 동시에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남동생을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때마다 그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때마다 철수하는 행동을 보였고, 그는 이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분석 능력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성숙하게 대해주었고, 꿈에서도 내가 그의 환상을 인정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한 후에 갑자기 상황을 뒤집어 자신은 어머니나 또는 동일하게 되는 분석가에게서 거울 반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8페이지 쭉 순차적으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또 저 뒷부분에도 있어가지고 다시 뒷부분을 또 끌어왔습니다. 네. 그가 우월감을 갖고 자신을 고립시킨 원인은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결심이 아니었다. 그 고립은 남동생의 환자 자신과는 달리 어머니의 억압적인 요구와 기대 때문에 온전한 자기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그가 희미하게나마 일찌감치 인식한 데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던 남동생은 성인이 되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지닌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나는 이미 자기 심리학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분명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울 역할에 대한 욕구이지 대상 사랑을 위한 경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정과 존중의 시선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자기 확인의 도움으로 존재의 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심리학이 취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소위 방어와 저항은 방어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라는 자기 심리학의 견해와 관련되어 있다. 오히려 방어 저항은 아무리 허약하고 방어적이다 해도 자기를 파괴하고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귀중한 시도이다. 우리는 환자가 실제로 취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건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만 방어와 저항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환자를 분석하는 동안 본질적으로 환자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분석가에 의해 깊이 이해받는 이러한 인정이야말로 환자의 자기가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발달을 위해 비옥한 토양이 된다. 그러한 인정은 그 순간 분석가의 전통적 현실주의가 아무리 뿌리 깊은 것이라 해도 분석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방어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기서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심리학이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방어 저항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거 자체를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방어 저항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자아심리학의 견해를, 그래서 방어나 저항은 해소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자기심리학 쪽에서는 자기를 파괴와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귀중한 시도라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존중하면서 임상에 임해야 된다 하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심리학 이론 쪽에서는 방어나 저항을 자아심리학적인 방어 저항 그 개념으로 그대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래서 정신병리학 쪽의 견해보다는 발달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자아심리학이 이해하고 있는 방어나 저항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자기를 보존해내려고 하는 굉장히 큰 노력이다. 이런 쪽에서 내담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 또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이게 중심적인 프로그램과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예, 그렇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개념상.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훨씬 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하나가 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분석가의 자기애적 취약성이고, 즉 자신의 도움이 거부당할 때 느끼는 좌절감 때문이다. 이유는 분석가들이 진실의 추구를 치료의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는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도덕적 성향의 과학적 모델과 함께 짜여진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는 도덕적 성향의 이론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진실 직면이라는 치료적 핵심 요소에 관한 한 우리는 이미 도덕적 이론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의식화를 저지하는 것은 모두 다 저항이다. 이 모델은 비록 치료자가 관찰하는 세부적인 정신과정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용하지만 자기 대상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기의 발달이 방해받거나 재개되는 것을 다루는 새로운 모델에 비하면 더 열등한 것이다. 방어 저항이라는 전체 개념은 본질적으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치료의 진정과 정체를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심리학, 즉 프로이드의 관심의 흔적을 보유하는 전통적 분석 속에서 속해 있다는 점은 한 번 더 강조할 만하다. 반면에 자기 심리학은 자기 상태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에 관심을 마치 섹스피어의 매력적인 왕자처럼 햄릿처럼 자기에게 둔 채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치료의 진정과 전체 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병든 자기의 일부나마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차용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다. 자기 심리학을 수용하는 숙련된 분석가는 마치 연주하는 작품의 개념과 그 작품이 전달되는 예술적 메시지 마음을 쏟는 피아니스트와 같다. 환자의 자기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할 때 또는 그러한 발달을 향상시키거나 방해하는 자기 대상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할 때 다른 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그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자, 여기서 뭐가 그럼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얘기인가, 여기서는. 여기서 코우스 중점은 결국 자기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셀프의 발달과 그리고 셀프 아브젝트, 자기 대상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프하고 셀프 아브젝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셀프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리고 셀프가 자기를 지금 온전하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자기를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불리한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의 보존, 셀프의 보존, 그리고 자기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슈,
그리고 자기 대상의 실패가 어떤 영향을 셀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어나 저항이라는 쪽에 이런 것을 오히려 다른 덜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아심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그런 부분이 세부 사항을 볼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기 심리학 측면에서는 자기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자기가 자기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발달하지 못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아심리학의 세계는 어떤 방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어쩌면 의식화를 방해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아심리학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아심리학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항 혹은 방어라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덜 중요한 세부사항으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혹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꿈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학문회와 관련된 저항. 자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도전이라는 용어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등 사회문화적인 가치 평가를 담고 있는 용어들과는 상관이 없다. 성공적인 자기 도전은 대상에게 충분히 리비도를 투자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상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노출증 관음증 주제와 관련해서 나는 나의 환자에게 자연히 거울 반응을 받고 싶은 욕구, 즉 기뻐하는 부모의 자기 대상이 기쁨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눈으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 어머니의 결함이 있는 자기 욕구, 즉 아이들을 자신의 건강 염려증에 포함시켜서 그들의 신체적 기능은 물론 사고까지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했지만은 곁에 있어 주지 못한 아버지로 인해 환자는 자기를 발달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건강한 거울 반응을 박탈당했다. 그는 거울 반응을 통해 자기를 향상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때마다 심하게 고통스러운 수치와 당혹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남동생처럼 자기 대상의 완전한 통제에 맡기는 대신 공격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즉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가학적인 관음증 환자가 되어 자기 대상을 노출시키는 것을 해서 그들에게 수치와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학문회와 관련된 그의 방어 저항은 어떠한가? 학문회라는 주제는 학문성애에 대한 주제 환자의 이전에 환자를 분석했던 그 이전 분석가는 이것이 병인적 요소로 보고 관장을 강요한 어머니의 통제와 건강염려증을 2차적이고 주변적인 주제로 간주했다는 나와의 분석에 그다지 두드러지게 등장하지 않았다. 내 환자에게 이전 분석으로부터 학문의 주제를 회상하게 한 추진력은 그 학문에도 아니고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을 비교하려는 저항 유형의 소망도 아니었다. 사실 환자의 잠재적 동기는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네 가지 방어 저항 중 마지막 저항인 아버지 컴플렉스와 관련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가 이전 분석가의 학문의 해석에 대한 언급한 것은 그 분석가가 이런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한 방식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동적 동성애와 오이디푸스 경쟁 심리가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주제와 관련된 저항. 나의 목적은 전통적 관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부가적 희망사항이 있다면 자기 심리학에 대한 분신을 기꺼이 접고 임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안적 관점을 적용하고 실험하기를 원하는 분석가들이 나의 대안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 개념으로 돌아가 아버지 주제는 분석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적이 있지만 남동생과의 갈등과 오이디푸스 이전의 엄마에 대한 애착이 분석되고 난 한참 후에야 두 주제가 중심에 위치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계속해서 전통적인 흐름을 따라 말하자면 이 영역에 대한 환자의 감정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탐구할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 주제가 오랜 기간 동안 분석 후에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 미쳤다는 것을 환자가 깨닫게 된 후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전이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에서 출현했다. 그때 드러난 감정은 아버지에 대한 죽음 소망도 아니었고 그 소망에 대한 저항도 아니었다. 그것은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상화할 수 있는 아버지와 분석가에 대한 열망이었다. 세 번째 꿈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아버지와 분석가가 재생된 것은 죽음과 소망, 그 소망에 대한 반작용에서 해석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되살려내는 행동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분석가를 살아있고 활기에 넘치며 반응적인 이상화 대상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환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분석가와 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에 관한 연상에 의해 지지받는다. 그는 발달 과정에서 1차적인 구조를 공고화하는 데 필요한 자기 대상을 반응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후에 보상 구조를 획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결과 활용이 가능한 영구적인 보상 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다. 자기 심리학조차도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을 분석한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자기 심리학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자기 심리학은 모든 사람의 성격 안에 있는 기본적인 힘은 자기와 그것의 핵심 프로그램에 살아남는 데서 오는 것이며 모든 분석가는 결국 환자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힘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 자기 심리학은 분석가가 주로 지식을 증진시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견해, 환자가 자유연상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식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믿음, 해방된 인지적 내용을 분석가와 공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저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을 수용할 수 없다. 자기 심리학적 분석가는 내가 동기 간 경쟁, 관음증, 학문에, 엄마에 대한 애착과 관련해서 조술한 저항을 건강한 정신활동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이 환자 자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네. 크리티컬한 디퍼런스가 드러나죠. 네. 잘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심리학적 분석가는 동기간 경쟁, 관음증, 학문에 엄마에 대한 애착과 관련해서 서술한 저항을 건강한 정신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이건 저항이라는 개념 자체하고는 상충되죠. 그래서 그걸 방어나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조금 그 입장에서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스스로도 분석을 해내면서 그것이 꼭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개념 다 털어버리고 이런 것이 건강한 정신활동, 지금까지 저항이나 아니면 방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건강한 정신활동이라는 측면으로 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이 환자 자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게 자기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심히 내적 구조 속에서 자아와 이드와 이고 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 이제 이런 속에서 이런 그러한 심리 구조 안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저항이나 혹은 심리 구조 내에 발생하는 방어, 어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 페인풀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식화를 방해하는 여러 정신활동을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걸 방어라고 하는데, 이런 방어나 임상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방어라고 보는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돼야 될 대상이라고 봤던 자아심리학의 입장하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나 혹은 저항을 해소하는 이런 자아심리학의 이론과
여기서 자기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항이나 방어라고 보는 이런 현상들을 많은 경우에 대부분 건강한 정신활동으로 간주한다. 건강한 정신활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 개념 자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나 해소돼야 될 어떤 현상으로이라고 보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임상에서 다루는 태도 자체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그 방어 분석이나 저항 분석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응집성 있는 자기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쪽에서 더 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런 자아심리학의 이런 개념을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자기 심리학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방어나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한 정신활동이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있죠. 어린애 같은 환자는 진실에 직면하기를 꺼린다는 편견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기 심리학자는 여전히 분석가를 이상화하지 않는 환자의 태도를 저항으로 간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환자가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확고함과 응집성을 향상시키는 경험에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분석가의 태도이다. 환자가 깊은 수준에서 전이해서 아버지 인물을 이상화하기를 원한다면 분석가의 인식은 전통적 분석가가 반복 강박의 표현이며 그것의 목적이 쾌락이든 고통이든 표현이라고 보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원한다는 것은 성격의 건강한 측면의 표현이다. 그것은 자기의 발달을 완성하고 그러한 완성을 통해 자기의 핵심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하는 영속적인 소망의 표현이다. 성격의 이런 중심적인 맥락과 관련된 저항은 어떤 것인가? 이 모든 저항들은 자기의 기본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며 결코 극복되어야 할 것들이 아니다. 나의 환자가 분석에서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성격의 변화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처음에는 극도로 유보적이었고 자유로운 감정을 의심했으며 긴장을 풀지 못했지만 차츰 그의 성격은 느슨해졌고 유머 감각과 웃는 능력보다 자유롭게 말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전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목적은 자기 심리학적으로 시행되는 분석의 특정한 성공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어떤 임상 이론은 설명력에 있어서 확실히 만족스럽지만 실제로 기껏해야 현상 유지에 사용되는 반면 지나치게 경험에 가까운 이론으로 보이는 다른 이론은 병리적 평형 상태를 깨고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내가 마침내 이해하고 또한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분석을 방해하는 방어 저항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린 시절에 성취한 성공인 동시에 성격적인 자신이었다. 나는 환자의 주지적인 경향성을 노출시키거나 극복 대상으로 삼는 대신 언젠가 자기의 발달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의 허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안정장치라고 보았다. 결국 그의 성격에서 주지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다소나마 사라진 것은 치료에 대한 저항을 극복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료가 진전됨에 따라 특히 이상화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필요를 회복함으로써 서서히 이루어진 일반적인 발달적 진전의 일부였다. 예, 좀 막 이렇게 충돌되는 게 있는데 뭐 방어와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포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뭉개버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역발상적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것이 인간 성장의 오히려 성장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홀빙으로서 전인적인 존재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서 치료가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한면으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되었냐면 이게 분명히 어떤 분석을 통해서 상처받은 어떤 사람이 오히려 이 자기 심리학적 관점을 경험했으면 오히려 그 상처가
좀 보완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결국 코어도 제가 이걸 좀 읽다 보면서 느낀 건 코어도 이렇게 완강하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쭉 자기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저항이나 방어나 이런 것들도 그 속에 스며 있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 이 부분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봐서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그 전체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 특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좋은 퍼스펙티브를 주고 있죠. 근데 코엇이 자기 띠어리, 이 자기 심리학을 주장하는 그 과정이 그 자아심리학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아심리학자로서 네. 우선 자기 이론을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할 때 자아심리학을 강의하는 최고의 교수, 최고의 대가로 알려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이드 이론을 강의를 굉장히 초기에 했었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개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신분석을 자기 이론을 정통 정신분석의 이론과 접목시키려고 해요. 오랫동안 애를 쓰신 분이죠. 네, 근데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게 된 거는 그 자아심리학이 치료할 수 없었던 그 narcissistic behavior고 그 성격 장애자들을 이 티어리로 해서 치료를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적으로 증명된 자기의 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읽으면서 금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그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하면서 그 비행이라 우리가 말하는 그 비행 소년이 되지만 걔들이 결국 많은 애들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성인으로 자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저기서 자기 주장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가능성도 있죠.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이들도 제대로 이렇게 turn out to be very good adult.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푼스카가 그 한자를 바라보는 그 태도와 그 어프로치에 따라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공적인 그런 결과로 유도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로저리안 클라이언트 센터드 어프로치 굉장히 휴머니스틱 그러한 사고 방식, 휴머니즘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어프로치.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받은 인상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또 강 목사님도 좀.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자꾸 질문이 생기면서 이제 슬슬 헷갈리는 부분은 이 이론 자체의 어떤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이제 더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저항과 방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기 실현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침해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뭐냐면은 뭐 수용하고 담아주고 안아주고 good enough mother 하는 것이 자기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실현이라는 게. 그러면은 보통 말하는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어떤 개인이 어떨 때는 힘들게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가
그걸 교육이라는 자체가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교육적인 것까지도 다 배제가 되고 도덕 윤리 판단 모든 것이 다 배제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건강한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건강한이 되고 누구의 관점으로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방어 이론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잘 수습하기 힘들게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부분도 나오는데 이분이 최적의 좌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심리구조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좌절이 필요하다. 그것도 보고 있죠. 그게 오히려 이게 어떤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굉장히 방어와 저항에서 나오는 병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코어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던 아주 그런 요소였다. 자기가 선택한 그것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찰스 브레너를 여러분이 상기해 보면 자아심리학에서 결국은 타협형성이라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죠. 찰스 브레너가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인데 결국은 자기의 역동 충족과 방어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의 현상 속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협형성이 방어 중심의 타협형성이냐 아니면 역동 만족 중심의 타협형성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건강한 타협형성이냐고 할 때 찰스 브레너가 이 모던 컨플릭트 티어리 현대 갈등 이론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선의 방어와 최대한의 역동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결국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정신활동의 모든 것들이 한편에서는 방어고 한편에서는 역동 만족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저항을 얘기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자기 실현의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양극단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찰스 브레너 식으로 이걸 통합해 내서 같이 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어떤 일반적으로 방어라고 봤던 것 속에서도 방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방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자기가 다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삶을 사는데 지나친 방어, 지금 필요 없는 방어를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건 모두를 다 현재 자기를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현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방어를 내려놓지 않은 게 아니고 지나친 방어가 결국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하는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방어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어떤 본인의 이론에 꿰맞추는 이런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교수님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방어라든지 저항이라는 것이 어떤 병리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병리적인 것을 대항하고 있는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민감하게 과하게 방어하고 저항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의 민감하고 아주 이제 집요하게 자기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병리적인 것인지 사실상은 이거는
분석가가 자기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근데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저기 비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으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기서는 병리적이다 아니다의 구분조차도 사실상은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구분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판단 자체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일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저도 두 번 느꼈는데 저 자신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한번 바라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이니까 제가 이제 싸움 땅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번 저도 제 자신에서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자기에서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병적인 강한 사람한테 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제가 생존할 수 있는 제가 선택한 저의 최대의 저항이자 방어가 저는 싸우는 공격성적인 걸 제가 취한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 공격성은 이것이 곧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저의 저항이었고 동시에 저를 보호하기 위한 또 방어였다는 그렇게 이런 부분 보면서 이 환자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례를 제시했지만 이 코엇은 이것을 그냥 뭐 저항과 방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생존할 수 있는 자기 보존의 어떤 생존의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이것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코엇이 이거를 자기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게 곧 저항 공격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곧 저항이고 방어가 아닌가 왜냐면 저를 쪼개했을 때 네. 근데 이분이 이 지나친 저항과 저항 방어도 자기 그 보존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코엇을 바라볼 때 코엇의 전체 어프로치는 엠퍼티잖아요. 그렇죠. 엠퍼티죠. 예. 네. 그러니까는 지나친 방어를 하고 지나친 저항을 하는 환자지만 이 테라피스트는 그 공감, 그 셀프 아브젝트에 좋은 공감의 능력을 가진 셀프 아브젝트 노력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런 테라피릭 어프로치를 이분이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less defensive하고 less resistve한 그런 성격으로 변화시켜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기법은 마찬가지. 코웃은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인 환자들을 주로 봤지만 스파틴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 더 심한 환자들 중심으로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공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이닝, 미러잉이라는 개념을 현대정신분석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저항이 있을 때 저항에 조인해 주라고 그래요. 바로 이 지점에는 공감하라는 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공고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이 저항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거나 공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코온 이론과 현대정신분석 이론은 프리헤드폰 환자를 다루는 기법에서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 머리 커플로 물들이고 싶어 사춘기 때.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라고 하면 지금 깜짝 놀란 게 엄마 분명히 못하게 할 건데 하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서저스터빌리티라고 그러죠. 그게 부정적인 암시성. 그 아이들이 이게 청개구리의 반응이 이제 이런 거죠. 하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닥시카라는 테크닉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그냥 모순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것도 지금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계속 모순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모순된 인간을 자꾸 자기 실현이라는 말 중심으로 아까는 중심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하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계속 그게 모순된 상황이 계속 가가지고 결국에는 저항의 방어가 어린 시절에 성취한 성공이 동시에 성격적인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인격 구조나 성격 구조 자체가 저항과 방어로 되어버린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건강한이라는 말을 붙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또는 병리적이지 아닌 이런 말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나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구분 짓지 않더라고. 그렇죠.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분석가도 환자를 침해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침해를 막 신경 써서 방어하고 저항하는 거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 근데 여기서는 근데 주로 논의의 대상은 자기 심리 내적인 얘기니까 꼭 외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다양하게 대상 관계에서 오는 측면, 치료자의 관계에서 측면에서 방어 저항이라는 개념도 쓰고 있지만 또 심리 내적으로 자기가 페인풀한 것이 의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심리 내적인 정신활동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어떨 때는 심리 내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다 어떨 때는 대인관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죠. 많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코어 스스로도 어떤 발달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정신분석을 이해하지만 또 정신병리의 테크니컬하게 내담자를 도와주는 기법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했던 여러 가지 개념이나 기법들 이걸 다 폐기하고 발달 이론적인 어프로치나 이런 쪽에서만 접근해서 우리가 많은 내담자들 다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도전이죠. 코웃이 지금까지 정신분석의 유산을 다 빼고 자기 심리학 하나만 가지고 이게 통일할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깊이 보면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측면, 그리고 프리헤드파는 환자들의 경우에 의해는 함부로 너무 빨리 해석하려고 하고 상담자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전반적인 정신분석 이론 전체를 통과하는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은 많은 무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자기 심리학 이걸 가지고 코웃의 이론을 가지고 이게 뭐 다른 어떤 심리학보다도 뛰어난 것처럼 하는 그 코어 후계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저 안에서 저항이 생기고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무슨 정답이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러니까 공감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어떨 때 보면은 코웃을 따르는 자기 심리학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공감을 갖다가 그 테크니컬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공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상담자가 만나주는 게 깊은 의미에서 공감인데 그런 측면으로 잘 소화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코웃이 많은 저희들에게 생각거리를 주어요. 그리고 도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려서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이런 도전이 계속되는데 어떤 면은 코웃의 관점 중에 코웃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셀프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우리의 전통 속에 있었던 관념들이 코웃이 많이 근대적인 개념으로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임상적으로도 내담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의 원래의 개념인데 그동안에 테크니컬하게 아직은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코웃으로부터 우리가 또 얻을 게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